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으시죠? 말끝마다 무언가 찔러대는 듯한 그 사람의 말들 듣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입으시니까 젊어 보이네요. 평소보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칭찬인 건지 비꼬는 건지 헷갈리면서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집니다. 에이, 그냥 농담한 거야. 하고 넘어가려 해도요.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가시 같은 게 남아있죠. 그럴 때 정말 속상하죠. 나를 아끼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할까?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나를 깎아내리려는 걸까? 밤새 그 말이 맴돌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면 또 어떤 말이 나올까 조마조마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꼬는 사람의 그 말, 사실 꼭 악의에서 비롯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비꼬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때로는 서툰 방어일 수 있다고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불안과 상처를 비꼬는 말로 포장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걸 폭발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참습니다. 대신 말끝에 가시를 숨깁니다. 아, 괜찮아요.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은폐형 분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그 밑에는 불만과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심리학과 철학으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비꼬는 사람의 마음속 풍경이 어떤지, 왜 그런 말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겁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 끝에 가시가 돋아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용기를 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느니 쉽지 않지만 가장 값진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수동공격형 의사소통. 시장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옷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단골 손님 김씨 할머니가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시던 박씨 할머니가 한마디 하셨죠. 어머, 언니 그렇게 입으니까 참 화사하네. 나이는 못 속이지만 옷이라도 젊게 입으니까 좋긴 하네. 표면적으로는 칭찬 같지만 듣고 나면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듭니다.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이 꽂힙니다. 김씨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래도 입고 싶은 거 입고 살아야지 뭐 라고 답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박씨 할머니는 정말 김씨 할머니를 깎아내리려고 한 걸까요? 아마 본인은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혹은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패트리샤 에번스는 언어 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수동공격형 의사소통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수동공격적 성향이란 직접적으로 분노나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꼼, 빈정거림, 의도적 무관심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에번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감정 표현을 억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화내지 마, 참아라. 그런 식으로 말하면 버릇없는 아이야. 같은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나 불만을 직접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대신 비꼬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꼬는 사람의 뇌 활동을 MRI로 관찰했는데요. 비꼼을 말할 때 뇌의 편도체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즉, 비꼬는 사람은 그 순간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표현하지 못한 감정의 왜곡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어쩌면 김씨 할머니의 새 옷이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도 그런 옷을 입고 싶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상대를 약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올려놓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니 옷 예쁘네. 나도 그런 거 입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자신이 약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비꼬는 겁니다. 나이는 못 속여도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상대의 시도를 무효화하려는 겁니다. 이건 공격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불안을 숨기기 위한 방어막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특히 약한 감정, 부러움, 외로움, 불안 같은 걸 드러내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더욱 그랬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감정은 왜곡되고 비꼼으로 변합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때 그것을 비웃는 것으로 자신의 결핍을 숨기려 한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비꼼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습니다. 비꼬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상대를 낮춤으로써 자신을 위로하려는 겁니다. 비꼬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자체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어쩌면 아픈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처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저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이해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금지당한 세대. 70대 이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모님은 항상 밝고 다정하신 분이지만 유독 조카들이 무언가 달라고 할 때면 비꼬는 말투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참 좋겠다. 우리 때는 그런 거 꿈도 못 꿨는데 요즘 애들은 다 가져도 모자라나 봐. 조카들은 서운합니다. 그냥 사달라고 한 건데 왜 이모는 우리를 버릇없는 애 취급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모님의 어린 시절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이모님은 6.25 전쟁 이후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못 갔습니다. 무언가 갖고 싶다고 말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한 번은 친구가 가진 새 필통이 너무 부러워서 어머니께 사달라고 했다가 분수를 모르는 애라며 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모님은 다시는 무언가 갖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모님에게 조카들이 쉽게 이거 사줘라고 말하는 모습은 부럽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비꼬는 말입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는 애착이론을 통해 어린 시절의 경험이 평생의 관계 방식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볼비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아이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했을 때 양육자의 반응이 어떠했는가가 평생의 감정 표현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배고파요, 무서워요,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양육자가 참아라. 그런 걸 왜 무서워해? 분수를 알아라라고 반응한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학습합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대신 우회적으로 비꼬는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사실은 괜찮지 않지만 말하면 거절당할까봐 무서워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 전쟁과 가난을 겪은 세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화내지 마, 욕심 부리지 마, 참고 견뎌라가 미덕이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나약함의 표시였고 버릇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지금 60대, 70대, 80대가 되었습니다. 비꼼은 금지당한 감정의 출구입니다. 이모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나도 그런 거 가져보고 싶었는데 못 가져봤어. 너희는 가질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근데 조금 부럽기도 하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솔직하고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왜곡됩니다. 요즘 애들은 다 가져도 모자라나 봐. 라는 비꼬는 말로 변형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부러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자기 연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숨겨져 있고 겉으로는 그냥 비꼬는 말만 나옵니다. 감정을 금지당한 사람은 감정을 이름 붙이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부러워. 나는 지금 외로워. 나는 지금 섭섭해라고 말하는 대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참 좋겠네라는 식으로 돌려 말합니다. 이게 비꼼의 본질입니다. 감정의 왜곡, 감정의 은폐입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지 않는 것은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 융의 이 말은 감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마주하지 않은 감정,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무의식 속에 남아서 왜곡된 형태로 계속 표출됩니다. 비꼼도 그 중 하나입니다. 감정을 금지당한 세대가 비꼬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평생 마주하지 못한 감정들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속상해. 나는 지금 외로워. 나는 내가 부러워.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고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세 번째 말 속에 가면 어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서로 근황을 나눕니다. 한 친구가 최근 손주를 봤다는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친구가 끼어듭니다. 아이고, 좋겠네. 우리는 아직 손주는커녕 애들이 결혼도 안 해서 말이야. 뭐, 손주 보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순간 공기가 어색해집니다. 손주 자랑하던 친구는 말을 멈추고 어색하게 웃습니다. 그러자 비꼰 친구가 재빨리 말합니다. 에이, 농담이야 농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내가 좀 그런 거 있잖아. 장난기가 많아서. 이런 상황 익숙하시죠? 나는 그냥 농담한 거야 라는 말로 비꼼을 정당화하는 경우 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플루치크는 감정의 바퀴 이론을 제시하면서 유머가 때로는 공격성을 숨기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유머형 공격이라고 불렀습니다. 플루치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직접적인 공격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때 유머나 농담의 형태로 공격성을 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반응해도 농담인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비꼬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불안 지수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꼼을 통해 상대의 반응을 시험하고 자신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저 사람이 날 떠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관계가 유지될까를 시험하는 거죠. 나는 그냥 농담한 거야 라는 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비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두렵습니다. 나는 너가 손주 자랑하는 게 부러워. 나는 우리 애들이 걱정돼 라고 말하면 자신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농담의 형태로 포장합니다. 농담으로 포장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상대가 상처받아도 농담인데 뭘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가시 돋친 말을 던지면서도 그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어. 그냥 장난친 거야. 내가 예민한 거야. 이것은 감정적 가면입니다. 진짜 감정은 숨기고 농담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그러면 자신은 안전합니다.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를 준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농담으로 포장된 비꼼을 당한 사람은 혼란스럽습니다. 저게 진짜 농담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신뢰가 무너집니다. 다음에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경계하게 됩니다. 또 무슨 말을 할까? 걱정되니까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면을 쓰는 사람은 결국 가면 뒤에서 자신도 잃어버린다. 프롬의 이 말은 비꼼의 비극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농담이라는 가면으로 감정을 숨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진짜 감정도 모르게 됩니다. 계속 가면을 쓰다 보면 진짜 나와 가면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관계도 불가능해집니다. 진짜 유머는 상대를 웃게 하지만 비꼼은 상대를 작게 만듭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농담을 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농담이 상대를 즐겁게 할까? 아니면 불편하게 할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농담으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농담으로 포장된 비꼼보다는 서툴더라도 진심을 담은 말이 관계를 지킵니다. 내가 손주 자랑하는 거 보니까 부럽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손주 보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라고 비꼬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네 번째, 감정전이의 함정.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친정에 다녀왔니? 며느리가 밝게 대답합니다. 네, 다녀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합니다. 좋겠다. 친정 식구들이 가까우니까. 나는 시집 와서 친정 한번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며느리는 당황합니다. 그냥 친정 다녀왔다고 대답했을 뿐인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친정에 자주 가지 말라는 건가? 하지만 시어머니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시댁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친정에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친정보다 시댁일을 우선해야 했고,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서러움과 외로움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며느리에게 향합니다. 나는 못했는데 너는 하네라는 원망이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전이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감정을 현재의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현재의 관계에서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 감정을 다시 경험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겪었던 억압과 서러움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있다가 며느리를 통해 다시 촉발되는 겁니다.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시어머니의 과거, 감정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 자기 자식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것, 경제에게 무시당한 사람이 동료에게 과도하게 경쟁적인 것 등이 모두 감정전이의 예입니다. 비꼼이 과거의 감정 잔재일 때가 많습니다. 시어머니의 비꼬는 말은 사실 며느리를 향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향한 것, 자신을 억압했던 시대를 향한 것,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자유를 향한 원망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출할 곳이 없으니 가장 가까운 대상인 며느리에게 향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비꼬는 말에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향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의 과거를 향한 거구나. 물론 그렇다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전이는 우리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완벽하게 해결된 과거를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과거의 감정을 현재에 투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비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윌리엄 포크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죽지 않는다. 사실 과거는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다. 포크너의 이 말은 감정전이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계속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감정은 죽지 않고 계속 현재의 관계에서 되살아납니다. 과거를 현재로 끌고 오지 않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비꼬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춰서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은 정말 이 사람을 향한 걸까? 아니면 내 과거의 누군가를 향한 걸까? 그리고 비꼬는 말을 듣는 입장이라면 그 말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도 당신처럼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조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자기방어. 경로당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최근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끼어듭니다. 무릎 수술.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예전에 허리 수술 받았는데 그게 진짜 큰 수술이었어. 무릎은 별것도 아냐. 무릎 수술 이야기를 하던 할머니는 기분이 상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다른 어르신들도 어색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할아버지는 정말 할머니를 무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기 개념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로저스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 사이에 간극이 있고 이 간극이 클수록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로저스는 특히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이것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고 자신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했지만 나는 더 대단한 걸 했어 라는 식으로요. 이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를 무시하지 마. 비꼼을 자기 방어의 언어로 봐야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나도 아픈 적 있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관심받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낮춤으로써 자신을 올립니다. 무릎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받은 허리 수술 정도는 되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요. 이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왜곡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나를 봐줘. 나도 여기 있어. 나도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외침이 비꼼으로 변형되는 겁니다. 중세 기독교 신비주의자 토마스 아켐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진정으로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진다. 아켐피스의 이 역설적인 말은 비꼼의 아이러니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사실 자신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반면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자기 이야기로 바꾸고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말한다면 화내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도 나를 봐줘라고 외치는 겁니다. 다만 그 방법이 서툴러서 비꼼으로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대단한 걸 했어 라고 말한 적이요. 그건 상대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다르게 말해 보십시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정말 힘들더라고.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를 낮추지 않고도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6번째 비꼬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오랜 친구와의 대화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비꼬는 말을 합니다.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네?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건가? 새 안경 샀어. 근데 이전 거가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손주 봤다며? 좋겠다. 나는 아직 멀었어. 뭐, 나는 애들 잘 키웠으니 때 되면 다들 결혼하겠지. 처음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에 밤잠도 설쳤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도 불안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할까?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 친구의 문제구나. 그 이후로는 비꼬는 말을 들어도 덜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로젠버그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과 감정과 욕구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젠버그의 연구에서 핵심은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말고 상대의 욕구 표현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네.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건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을 나의 외모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지금 불안하거나 질투를 느끼고 있구나로 받아들이면 감정적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경계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비꼬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이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감정 거리두기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비꼬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비결은 그 말이 나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네? 라는 말은 내 몸에 관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안에 관한 말입니다. 손주 봤다며? 좋겠다. 라는 말은 내 행복에 관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러움에 관한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자기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나한테 쏟아내는구나. 그러면 방어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말일수록 더 아프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비꼬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나에 관한 말이 아니야. 저 사람의 감정이야.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응하십시오.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안 좋네요.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명확하게, 침착하게, 감정적이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도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게 됩니다. 스페인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 말이 자신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세르반테스의 이 말은 감정적 거리두기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비꼬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자신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침묵은 승리입니다. 비꼬는 말을 들었을 때 꼭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말없이 미소 짓고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꼬는 사람은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이 상처받거나 화내거나 방어하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다음번에 비꼬는 말을 들으면 깊게 숨을 쉬고 속으로 이건 나에 관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가거나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7번째, 진심의 언어로 바꾸기. 할머니와 대학생 손녀의 대화입니다. 손녀가 할머니 댁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기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합니다.
요즘 손녀가 바쁘다며 자주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할머니 생각이 났니? 바쁜 사람이. 손녀는 할머니의 말에 움찔합니다. 놀러 왔는데 환영받는 느낌이 아니라 혼나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할머니, 제가 정말 바빠서 그랬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손녀가 시무룩해지는 걸 보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저렇게 말했을까? 그냥 와줘서 고마워.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면 될 텐데 하고요. 미국의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정서 확장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프레드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은 사람의 인지와 행동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프레드릭슨은 실험에서 긍정적인 말을 들은 그룹과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그룹은 더 창의적이고 더 협력적이고 더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비꼬미나 비난 등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룹은 방어적이고 위축되고 관계가 경직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비꼬는 말은 관계를 수축시킵니다. 상대방은 경계하고 방어하고 거리를 둡니다. 반면 진심 어린 말은 관계를 확장시킵니다. 상대방은 편안해하고 마음을 열고 더 가까워지려 합니다. 진심의 언어가 관계를 확장시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보고 싶었어. 와줘서 고마워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무슨 바람이 불어서라는 비꼬는 말로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받을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었어라고 솔직하게 말했는데 손녀가 할머니, 저 정말 바빠요. 이해해 주세요라고 대답하면 어떡하죠? 그럼 더 섭섭하고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시를 세웁니다. 비꼼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망칩니다. 손녀는 할머니를 찾아오기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또 무슨 말을 들을까? 그러면 점점 더 안 오게 되고 할머니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악순환입니다. 비꼼을 멈추는 연습. 이것은 관계를 살리는 연습입니다. 보고 싶었어. 와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좋은 말은 새 겨울을 따뜻하게 하고 한마디의 나쁜 말은 한여름도 춥게 만든다. 탈무드의 이 지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말의 온도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비꼬는 말은 차갑고 진심 어린 말은 따뜻합니다. 말 한마디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진심 어린 말을 해보십시오. 보고 싶었어. 고마워. 사랑해 같은 단순하지만 따뜻한 말들이요. 어색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비꼼을 멈추고 진심을 말하는 것.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가 관계를 구합니다. 8번째 나 자신 돌아보기. 남편과 아내의 저녁 대화입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또 뭘 만들었나 봤더니 매번 똑같은 반찬이네. 좀 새로운 거 해보면 안 돼? 아내는
속상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했는데 고맙다는 말 대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럼 당신이 해보든가. 남편은 당황합니다. 아니, 난 그냥 새로운 거 먹고 싶다는 말이었는데 왜 화를 내? 이런 대화 익숙하시죠? 남편은 진짜로 불평하려던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맛있게 먹을게라는 말을 하려다가 습관적으로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심한 말들이 쌓이면 관계가 얼어붙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감정인식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에크먼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감정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에크먼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비꼬거나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그저 평범하게 대화하는 줄 압니다. 에크먼은 감정 일기를 쓰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자신이 한 말과 그때의 감정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나? 내가 이렇게 비꼬는 투로 말했나? 자기 감정의 자각이 언어를 바꿉니다.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차리면 그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의 자각이 언어를 바꿉니다. 남편은 왜 매번 똑같은 반찬이네라고 말했을까요? 진짜로 불평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어쩌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푸는 겁니다. 어쩌면 아내와 좀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외식하자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비꼼으로 나온 거죠.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스트레스 받았어. 나는 지금 아내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할 뿐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나?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언어가 바뀝니다. 매번 똑같은 반찬이네 대신 고마워.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당신이 준비한 밥 먹으니까 좋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마음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이 유명한 말은 단순히 자기 성찰을 넘어서 자기 감정의 자각을 의미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비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꼼은 자기 감정을 모를 때 나오니까요. 오늘 하루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했나? 그 말에 가시가 있지는 않았나?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나? 이렇게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뀌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각입니다. 아, 내가 지금 비꼬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다르게 말해보십시오. 어색하더라도, 서툴더라도 진심을 말하십시오. 고마워. 사랑해. 보고 싶었어. 같은 단순하지만 따뜻한 말들이요. 말은 습관입니다. 비꼬는 말도 습관이고 따뜻한 말도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을 기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끝마다 비꼬는 사람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비꼼이 악의가 아니라 상처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나오는 왜곡된 언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에 누군가가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늘 비꼬는 말을 하는 그 사람.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도 아픈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래서 비꼼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혹시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 끝에 가시가 돋아 있지는 않았나요? 그냥 농담이야라는 말로 비꼼을 정당화하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멈춰서 내 말투를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비꼼 대신 진심을 말하는 용기.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 이것이 관계를 살리고 나 자신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말은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비꼬는 말투로 살았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한마디씩.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이 단순한 말들이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드 실버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따뜻한 말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